GV를 막 엄청 많이 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입구에서부터 무대 중앙까지 올 때 제일 긴 GV였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저는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진행자 천재 이승국으로 활동하는 이승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 와봐야겠네요. 나중에 여기도 대부분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오늘 기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스테이지가 큰 것뿐 아니라 살짝 뒤에서 전해 들었는데 여기 비싸다면서요. 여기 몇만 원짜리 좌석하신 분도 있으시다면서요. 여기 소문도 지른 분들 저 안에 계신 분인가 보네요. 그럼요. 저분들이 귀한 돈 자원 쓰고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알고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도 좀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나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오늘 영화 처음 봤다. 몇 분 계실까요? 요 정도 계시고요. 처음 보신 분도 괜찮고 다회차 관람하신 분도 괜찮아요. 나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원작 소설까지 읽었다. 얼마나 계실까요? 오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럼 우리도 약간 원작 얘기 섞어서 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 첫인상부터 얘기해 볼까요? 영화 보고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감동적이었어 나고 또 다른 단어 던져주신 분도 계신가요? 재밌었고 감동적이었고 로키가 귀여워. 이거 정말 너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영화 보고 일단 어떠셨나요? 일단 영화는 비과학적이에요. 그거 처음부터 말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네.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이죠. 사실 인간이 돌멩이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네. 다음에 아마 원작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작은 훨씬 더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작의 많은 부분들은 과학자가 보기에도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영화화되면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영화도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원래 이런 영화들이 이제 과학을 보자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외계인과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서 저 같은 그 철면피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SF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셨던 포인트가 하나였나요? 아니면 한두 포인트 몇 개 좀 복수형으로 있었을까요? 복수형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복수형으로 장면에 관한 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 심층 있게 해보도록 하고요. 저도 첫인상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작을 읽고 보고 또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원작을 본 입장에서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했지만 와 이걸 해내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상당수 그레이스의 모습들이 그레이스 머릿속 생각들이거든요. 그의 독백, 기록으로 남지 않는 그의 그냥 생각들을 나열한 문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영화로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꽤 길게 풀어냈는데도 이게 재밌네. 거기에 심지어 말씀하신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공감이 되게 만드는구나. 이건 각색을 되게 잘한 거다 생각했는데 찾아보신 분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알고 봤더니 마션이라는 영화가 이미 있었잖아요. 이 원작책을 쓰신 앤디 비어드가 마션이라고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의 원작 소설도 쓰신 분인데 그때 마션의 각색으로 참여하셨던 분이 이번에도 각색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제작진이 특히나 앤디 위어 작가 본인이 그 사람 뒤로 보다드라는 각색가가 이번에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연락을 했는데 저 지금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바빠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그래서 실제로 제작진이 그 각색가가 참여할 때까지 몇 달을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각색가를 믿고 각색을 맡겼고 그 사람이 영화에 맞게 여러 가지 각색을 잘 해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원작 보시는 분들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100점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하더라도 영화적으로 각색 잘했다 하실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의 첫인상이 좀 이랬습니다.
특히 저는 이 영화도 영화지만 원작 보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영화가 시작되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가 여기가 어딘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분이 금방 지나가지만 그 원작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먼저 이 물체를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리면서 하나, 둘 시간을 재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세요. 제가 줘올게요. 말씀하세요. 중력과 속도가 9.8이 아니잖아. 여기 지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지구에서는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진 두 개의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은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력과 속도는 9.8이어야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지구가 아니면 여기는 화성인가? 아니면 여기는 천왕성인가? 그래서 그 다음엔 딱 보니까 그래도 태양이 있네. 이 태양계인가 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태양에 이렇게 흑점 같은 게 있어요. 흑점이 움직이거든요. 실제 우리의 태양은 25일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태양도 돌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서 시간을 재요. 25일에 한 바퀴 돌려면은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이 몇 도 움직이나 계산하더니 이건 태양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닌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재밌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런 물리학을 사용한다는 게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작품이었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책을 보시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챕터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방식으로 활용이 돼요. 처음에 내가 깨었을 때 나는 우주에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챕터 끝날 때는 나는 우리 태양계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영화로만 접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좀 후다닥 넘어가서 우주에서 누가 깨어나서 기억 상실증인 상태에서 기억을 회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을 거고 영화는 영화대로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방금 교수님이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신 거 들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교수님도 일어나면 똑같이 행동하실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보면서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 접근을 해서 진짜 하는 거 시간을 재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디폴트 값처럼 되는 건가요? 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절대 안 가요. 그레이스도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면 모를까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 우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네. 이 지구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아마 과학자들만큼 알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0이면 100 모든 과학자는 절대 안 간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끌려갔다면은 네. 일단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영화에서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은 쉽게 막 수식을 막 쓰고 이론을 막 찾아내고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찾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비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심이 되는 어떤 확실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자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막 계속 실수하고 뭔가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과학의 모습이에요. 실제 과학이 이론과 실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람들은 이제 이론 파트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이 멋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다 이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실제 과학을 굴리는 것은 이론가들이 아니라 실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루어진 많은 업적들도 먼저 실험이 있고 이론이 백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론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래요? 말을 조금 더 나가서 멋있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론하는 사람들만 주로 다 드러나 있게 말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도 이론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그 물리학자는 다 저도 이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진짜 과학이 굴러가는 모습을 물론 약간 비유적이지만 좌충우돌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계속 뭔가 실패하고 다시 해보고 또 뭔가를 측정하고 하면서 끝없이 하나씩 알아가는 심지어 처음에는 기억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이 저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마 여기 혹시라도 이공계 가운데 공대분들이 앉아 계신다면 공대분들이 하는 게 진짜 과학이에요. 보통 공돌이라고 막 욕하고 과학자들은 멋있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원작에서는 더 강조가 됩니다. 원작을 읽을 때에는 진짜 이게 과학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다 기술,
그 로키가 기술자거든요. 설정상 여기서 로키는 기술자고 이제 이 그레이스가 과학자지만 이제 과학자는 계속 헤매고 있고 실제 많은 일을 툭툭툭 해결하는 것은 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화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과학의 진정한 본질은 사실 실험이고 끝없는 실패와 도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소설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 소설의 내용을 좀 빌려오자고 하면은 그렇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기는 해요. 지구에서 온 과학자와 다른 행성에서 온 엔지니어가 함께 각자의 태양계를 구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각자의 역할에서 또 좌충우돌 하면서 결코 멋있기만 하지는 않은, 세련되지만은 않은 좌충우돌의 모든 과정이 이 영화에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거 지금 수식 이렇게 쓰는 거 살짝 예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TMI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라이언 고슬링이 인터뷰에서 최근에 밝혀줬더라고요. 자기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대사를 해야 될 때 막 따발총처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그냥 외워서 하는데 자기도 배우니까 중간중간에 그레이스가 이거 수식 막 쓰는 장면들이 있어요. 막 계산하기 위해서 태양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막 화이트보드에 쓰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대사가 아니라 정말 수식이잖아요. 숫자고 여러 막 뭔가 있잖아요. 수학적인 기호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외울 수가 없어서 이어폰 끼고 현장에 앤디 위어 원작자가 와 있었대요. 실시간으로 불러달라 그랬대요. 뭘 줘가 되는지 알려주면 자기가 쓰는 척이라면서. 그래서 이것이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또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가 연기한 그레이스라는 인물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레이스 설정을 좀 보면은 나중에 봤을 때 물론 그가 처음 기회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스트로파지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세계 최고 권위자가 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끈기도 있는 사람일 텐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게 좀 나와요. 꽤나 도발적인 논문을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 왕따가 되었다. 그래서 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뭐 이런 설정들이 나오는데 그레이스라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과학자 인물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학설이 이상하거나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그렇게 막 물론 교사도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네. 전문 과학자의 직업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영화의 좀 특별한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교사다 보니 뭔가 잡다한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 영화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설정도 한 것 같고 다음에 영화의 첫과 끝을 맞춰주는 또 중요한 역할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것이 그게 그 지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지금 멸종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 교사라는 사람이 단순히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사실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서 또 우리를 구한다는 것도 중요한 설정이지만 영화 마지막에는 인간은 아니지만 돌멩이 들이지만 아무튼 에리디온들이에요. 돌멩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 아무튼 외계인에게 다시 또 지식을 전수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무언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교사라는 설정이 과학자지만 교사라는 설정이 되게 중요했다고도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과학계의 어떤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설정이라기보다는 과학자면서 교사인 설정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교사였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투영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다음 세대. 여기서 지구를 구한다는 거는 살아있는 어른들이 자기네 세상을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구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건 역시 라이언 고슬링이 인터뷰에서 말한 거긴 한데 라이언 고슬링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9살, 11살이 지금 됐는데 자기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레이스가 아버지였다면 고민하지 않고 갔을 거래요. 자기에겐 그게 어려운 고민이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가 짚어보기에는 그레이스가 지금 아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당연한 것 같다. 그레이스는 자기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교류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스의 심리를 보면서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네.
사실 영화 뒷부분에 밝혀지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정말 이 지구인 전체의 목숨을 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니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외계인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변해가는 그 영화를 통틀어서는 그 지구인 전체를 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외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실 지구에 가는 걸 포기하는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우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이 영화는 과학 영화, SF 영화의 표피를 갖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굉장히 감성적인 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또 원작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작에서 설명된 굉장히 과학적인 설정들이 영화에서는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각색가도 밝힌 거지만 아쉽게도 원작을 영화로 만들면 대부분 95%는 소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5%는 자기가 사랑하는 걸 남기기도 했지만 관계성이 이 영화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남겼던 것 같다. 혹은 그렇게 수정을 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감성적인 영화이고요. 실제 감독님과 촬영 기사님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이 우주 공간을 차가운 공간, 잘못 나가면 죽는 공간으로 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따뜻함과 희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담으려고 색감과 촬영 기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우주는 차가운 공간이 맞거든요. 사실 이 영화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영화 그래비티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우주가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부분은 항성간 여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바로 11.9 광년 떨어진 별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은 이제 타우메바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항성간 여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의 항성이고 별이고요. 또 다른 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여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사에서 하는 그런 우주 여행이나 우리의 우주 계획들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수성, 화성, 금성, 목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도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별에서 다른 별로 가는 것은 그 영화 삼체에서도 나왔지만 삼체에 나오는 별들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항성인데 거기까지도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11.9 광년 떨어진 빛의 속도로 11.9년, 12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가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이거를 결국 속도의 문제거든요. 우주 공간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만 충분하다면 그냥 천천히 물건 하나를 툭 던지면 결국은 그 항성까지 가긴 갑니다. 근데 몇 억 년 걸릴 수가 있죠. 결국 시간의 문제군요. 시간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있는 그 지구의 문제들이 30년이 지금 중요한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 해결 못하면은 뭐 인류가 반이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빨리 보내야 돼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의 94.8%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 때문에 가는 사람은 4년 걸리고, 하지만 지구에서는 12년 걸리고요. 갔다 오면은 24년 걸리는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빛의 속도의 94.8%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이 정도 속도가 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가속을 시켜서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려면은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이 책에서는 무게가 나와요. 100톤이라고 나오는데 100톤의 무게를 갖는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94.8%로 가속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그 아마 좀 들으셔도 이해 금방 안 되는 단위일 수 있는데 2 곱하기 10의 22승 줄이에요. 잠깐만, 하긴 이거 알아보들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들으신 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손든 분 있긴 있어요. 오케이. 일단 먼저
종이에다가 2를 딱 쓰신 다음에 네. 0을 22개를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서 줄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설명하면 되게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네. 우리 인류가 현재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의 인구가 뭐 지금도 전기를 켜고 있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뭐 온갖 짓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0년분에 해당합니다. 200년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2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살면은 그 에너지를 다 모으면은 100톤짜리 우주선을 0.948, 그러니까 94.8% 뒤속도로 보내서 11광년 떨어진 항성에 지구의 시간으로 12년 걸려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승훈이 그래서 이 영화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원래 항성간 여행이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과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나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비과학적으로는 아스트로파지 하면 그래서 되잖아요. 아스트로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빈틈을 메꾸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든 원자폭탄을 터뜨리든 뭐 무슨 짓을 해도 네.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전체에 200년분이 필요하니까 그걸 여러분이 다 내놓고서 그 기껏 해가지고 100톤짜리 여기 나오는 지금 보이시죠 이거? 뒤에 혹시 보이시나요? 교수님 입고 오신 옷 보이시나요? 뒤에? 이게 헤일베리 프레트 헤일메리 굿즈 후디를 입고 오셨어요. 바로 이 우주선을 네. 지구의 시간으로 12년 걸려서 보낼 수 있는 정도 에너지를 얻으려고만 해도 우리가 2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스트로파지 설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설정이 없으면 그런 종류의 존재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에너지원이 있다고 가정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죠. 뭔가 이 영화의 어떤 과학적인 고증적인 측면 몇 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일 궁금했었던 아스트로파지 자체가 약간의 치트키였네요. 뭔가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 우리 문명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의 아스트로파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그레이스가 막 스트라트한테 막 공유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거다. 아스트로파지가 뭐냐면 불가능한 걸 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에게 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빈틈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걸 과학적으로 뭔가 포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좀 해석이 저는 돼요. 되게 애틋해요 보면서 네. 참 이 작가는 오죽하면 이런 설정을 앤디 기어도 이공계 출신이라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항성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지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참 본인도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보고 하라고 해도 이런 거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류의 네.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언제나 그 모든 SF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충분히 납득하고 더군다나 아스트로파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럴듯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이게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실 거예요. 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괴상망측한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막 쓰거든요. 뭐 반물질 나오고요, 뭐 무슨 중성미자가 나와서 네. 입자랑 결합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뭐 말의 대잔치인데요. 막 온갖 근데 어쨌든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기 때문에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긴 한데. 잠깐 높아지면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미래에 훌륭한 우주 비행사가 되길 꿈꾸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그래도 미래는 달라질 거야 라고 집에 가서 꼭 말씀해 주세요. 미래는 모르는 거야 라고. 그럼 이거 궁금해요. 제노나이트 나오잖아요. 그거는 교수님 표정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치트키성 설정일까요? 차라리 아스트로파지가 나요. 왜냐하면 제논이라는 원자 자체는 네.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러니까 불활성 기체라고 해서 얘는 다른 원자들과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홀로 고고히 살아가는 극강의 아이의 성격을 갖는 그런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물론 극조온이 되거나 고압이 될 때라면 혹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멀쩡한 상온에서 이걸 가지고 온갖 짓을 하는데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서 여기에 수많은 사실 이 아스트로파지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구로 돌아와야 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물질이 없으면 못할 거예요. 우리의 과학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데 차라리 아스트로파지가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설정이긴 해요. 아닌데 에리디언들은 할 수 있는데 지구인들이 못하는 것뿐인데 로키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물가 나오셨죠? 저는 철저히 감성적으로 봤거든요. 로키는 다 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럼 교수님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앤디 위어라는 작가가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는 뭐 문체가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쓰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션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영화가 나왔을 때도 그 유명했던 거긴 하지만 과학자분들이 보셨을 때 당연히 비과학적인 설정과 과한 설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접근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어떤 사고 실험적으로는 봤을 때 꽤나 그럴싸한 접근들이 이 안에 있다. 이거는 허무맹랑하기만 한 건 아니다. 이런 게 좀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안에도 비과학적인 걸로만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좋게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시면서 물론 원작이 그게 더 많았겠지만 영화 안에도 남아있는 뭔가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봤을 때 잘 살았어 하시는 포인트는 혹시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물리학자가 보기에 아름다웠던 그런 부분들은 네. 중력을 다루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중력. 그 우주 공간엔 중력이 없거든요. 근처에 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은 계속 그 중력이 있어서 땅바닥에 붙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떠 있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중력을 만들려면은 원래는 무거운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중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그 등가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물체가 가속될 때 중력이 생겨요. 가속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으로, 직선으로 가속할 수가 있고 원형으로 돌면서 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의 중력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영화에 둘 다 등장합니다. 영화의 초반에는 그 잠에서 깨어난 이 주인공이 중력이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떠다니지 않고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우주선이 쭉 가속하는 중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94.8%의 비속도를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속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력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력을 언젠가는 가속을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끝없이 속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거나 혹은 다 왔을 때에는 이제 그 가속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순간 속도가 일정해지고 그 순간 갑자기 중력은 사라져요. 네. 영화에서도 둥둥 떠다니는 설정들이 나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뜨거우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속도는 일정하지만 중력을 갖고 싶어. 그러면 가속을 직선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돌리는 가속을 해서 중력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돌려서 만드는 가속은 그 영화에서는 이 우주선이 쭉 분리가 된 다음에 도는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도는 문제 때문에 그 도너스 같이 우주선을 만들기도 해요. 돌아야 되는 우주선들은. 근데 이 헤일 메이리는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돌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셨지만 이 우주선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네. 돌리죠. 네, 그렇게. 근데 물론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이 위니까 이제 이걸 또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설정인데 네. 저를 정말로 감동시켰던 중력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타우메바를 채집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아마 가장 여기서 극적인 장면일 거예요. 쇠사슬 이렇게 내려가지고. 쇠사슬 네.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채집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공기층 위를 우주선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를 잘 제어하면서 살짝 그 타우메바를 잡아서 다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죠. 그렇죠. 주인공이 그레이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그때 왜 둥둥 떠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기억을 하신다면 네. 보통 우주선 밖으로 나가면은 우주인들은 둥둥 떠 있게 되는데요. 그 채집하는 장면에서는 떠 있지 않고요.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녀요. 네. 오히려 떨어지려고 그러고요.
그 원작에는 자세히 나와요. 그 상황이. 그게 왜냐하면은 그 우주 공간에 나간다고 언제나 중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력이 없는 이유는 이것들이 궤도 운동을 해서 그래요. 궤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추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추락을 하고 있지만 땅에 닿지 않는 추락을 하는 그 궤도인데요. 그런데 있을 때에는 중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떠 있다고 해도 궤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비행기죠. 비행기는 궤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엔진에 가속을 해서. 그럴 때에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중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 채집하는 상황은 궤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날듯이 대기권 위를 살짝 스쳐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채집하는 과정의 그레이스는 정말 목숨 걸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주선 밖으로 나갔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기는 그 큰 중력을 이겨내면서 놓치면 떨어져 죽어요. 이제 땅으로 추락하는 거죠. 비행기랑 똑같아요. 비행기 밖으로 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막 기어가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통을 놓칠 뻔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은 아마 혹시라도 영화를 보시면서 아니 쟤는 비행기 우주선 밖에 나가는데 왜 둥둥 떠 있지 않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 탄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중력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화는 굉장히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 채집 장면에서의 중력이 있는 거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포인트여서 물리학하는 친구들한테 야, 저거 꼭 봐라. 이거 정말 좀 아름다운 장면이야. 꼭 봐야 돼. 우주에 있어도 중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정말 여러 관점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원작을 봤고 영화도 2번 봤거든요. 근데 해당 장면에서 여기 왜 중력이 있지라는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아예 그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레이스 떨어지면 어떡해. 위험해 이러고 봤거든요. 왜 떨어지냐고 그 생각 자체가 떨어질 못했어요.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 거였다. 제대로 다룬 거였다. 진짜 목숨 걸고 나간 거죠. 근데 그레이스는 진짜 위험한 상황에 나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간 거죠. 중력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인터뷰 보면서 생각난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력 가속도가 붙는 방향, 그리고 나중에 원심분리 이렇게 도는 방향인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영화를 보면은 얘가 나가서 선 상태로 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속도가 붙어 있을 때는 중력이 이 방향으로 붙고요. 얘가 서 있을 때는 중력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설정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디자인학과 나오신 분들이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2번 볼 동안 몰랐어요. 영화를 보면은 우주선 공간 자체가 두 중력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대요. 초반에 그레이스가 막 정신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계단 기어 올라가요. 위에 조종실 가려고. 그때 나중에 스테이션 인터넷 공개되니까 꼭 찾아보세요. 계단을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계단 옆에 길이 나 있어요. 그냥 걷는 도로가 옆에 이렇게 복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중력이 옆으로 발생할 때 대비해서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는 거죠. 처음 볼 땐 그게 안 보이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N차 관람하시고 또 내 친구한테 이거 영업하고 싶다. 중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 데리고 와서 보시면은 되게 아는 척하기 좋으실 거예요. 야, 디자인을 잘 봐. 벽에 보면은 벽에 바닥들이 몇 개 있을 거야. 이유가 있어. 중력이 영화의 두 방향으로 존재하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너 아름다움 느낄 수 있을 거야. 하시면 굉장히 영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력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치트키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거듭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귀엽다고 또 소리쳐주신 로키가 나와요. 로키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시는지도, 로키와 그레이스가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심지어 우정까지 맺게 되는 이 서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로키가 나와서 인간과 이렇게 서로 우정을 쌓아가서 우정이 나중에는 사랑이 되고 이게 목숨을 서로 바칠 만큼 중요한 그런 관계가 돼가는데요. 그래서 로키를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게 일단 이거 되게 비과학적이죠, 기본적으로. 외계인 있는데. 외계인 말씀하세요. 정답이세요. 외계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보통은 이제 외계인하고 전쟁하기가 일쑤인데 ET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외계인도 있었고 한데요. 저는 이
그 영화만이 아니라 원작도 마찬가지지만 소리로 소통하는 외계인의 그런 설정이 그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오, 그 설정이요. 소리로 소통하는 외계인. 일단 그 우리 생각에는 그 인간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각이 중요해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명체, 보지 않고서 뭔가 하는 고등 생명체를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상대도 본다면은 로키에다 눈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근데 저는 눈을 만드는 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인간의 경우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여러분이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보잖아요. 네. 인간의 눈은 굉장히 특별해요. 동물의 눈과 다릅니다. 인간은 흰 자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의식하시지 못할 수 있는데요.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흰 부분은 빛을 받지 않아요. 눈의 역할은 빛을 받는 건데 네. 우리 눈에서 빛을 받는 부분은 검은 동자만 빛을 받아요. 흰자는 왜 있을까요? 쓸데없이? 그러게요. 뭐, 생각도 못 해봤네. 흰자는 대란 흰자도 아니고. 다른 동물은 거의 없어요. 다른 동물은 눈을 옆으로 많이 틀면 보여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눈이 시커매요. 여러분 고릴라, 침팬지 뭐 다 보세요. 대부분 눈동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눈 전체가 시커멓거든요. 인간은 하얀색 공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정면으로 보더라도 눈의 상당 부분이 흰색입니다. 이 이유가 아마도 지금 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시선을 알려주는 거죠. 누구를 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라이언 킹이 시사판이 대실패했잖아요. 라이언 킹이 실패한 이유는 네. 라이언 킹에 나오는 동물들의 눈이 공막이 없어요. 시커매요. 라이브 액션 버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감정이입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혹성 탈출이 성공한 이유는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 침팬치 중에서 똑똑한 시저라는 침팬치가 있는데 그 침팬치만 공막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침팬치랑 교감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꼭 인간 같아요. 하지만 다른 침팬치나 고릴라는 공막이 없거든요. 다 동물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 인간이 눈으로 소통을 하는 동물, 시각이 제일 중요해서 그런데요. 시선도 챙기고요. 그래서 눈을 잘못 그리면은 한순간에 얘가 이상해져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무 생각나요. 라이언 킹도 해외에서 서양 팬들이 실제로 그래서 눈만 바꾼 합성 버전을 올렸었어요. 눈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 같은 눈이었다면 어땠을까 했더니 생동감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일본 시선을 아니까. 애니메이션의 그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공막이 있어요. 그래서 눈 동그랗게 하고 점 찍어요. 그러면 인간 네. 같고요. 네네. 시커멓게 칠하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외계인에게 눈을 주는 순간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고 감정이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장방칙하게 생긴 돌덩어리에 눈이 달려있다? 지금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로 한다는 설정이 네. 굉장히 이 눈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저는 덜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인간의 오래된 어떤 오만한 그 감각에 대한 그 편견을 깼다고 할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눈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자세히 세상을 알 수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간 사이에는 보통 소리로 소통을 하고 다음에 사물을 관찰할 때 눈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동물도 막 소통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 이제 인간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네. 그 요즘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 이제 주말에 스페 가시잖아요. 스페 가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 조용하다. 동물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살까? 얘네들은 말이 없어. 소통을 안 하지? 아마존 가도 조용하거든요. 인간의 큰 오해죠. 개미들은 사실 그 대부분의 지구를 덮고 있는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 개미예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개체를 갖고 있는 동물, 움직이는 게 동물이니까. 개미들은 서로 화학물질을 소통을 해요. 페로몬이라고 하는데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숲은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화학물질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착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원래 화학물질이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이에요. 바이러스도 화학물질 소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로 약을 만들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가지고 다 소통을 합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근데 우리 인간은 화학물질 소통을 잊어버렸어요. 코인데요, 결국 코. 네. 호각을 이용하는 거를 거의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도 잊어버렸거든요.
개는 수각으로 공간 지각을 하거든요. 공간을 그려낼 수도 있다고 해요. 냄새를 가지고. 뱀 같은 경우 여러분 뱀이 혀를 낼름 하잖아요. 네. 이렇게 V자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배고프다, 맛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갈라진 혀에 닿는 냄새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방향을 판단합니다. 즉 오른쪽에서 먼저 냄새가 오고 잠시 후에 왼쪽에 냄새가 오면은 이쪽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냄새가. 그래서 뱀이 날름거릴 때에는 이걸 이용해서 네. 방향을 재는 건데요. 왜 방향을 재고 있냐면은 동물을 물 때 독을 살짝 해서 물어요. 끝까지 얘를 감싸다가는 자기 죽을 수 있거든요. 싸우다가 팍 물어서 독을 주입시키는데 그때 냄새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걔가 쓰러질 때까지 따라갑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은 냄새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서로 대화를 하거나 네. 시각을 주로 다 이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박쥐가 된다는 것. 박쥐는 소리로 세상을 보잖아요. 초음파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소리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소리를 이용해서 동굴 속을 날아다녀요. 네. 자, 우리가 박쥐가 된다면 어떻게 세상이 보일까요? 진짜 답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박쥐가 된다면 어떻게 보일지. 이걸 절대 모를 거라는 게 그 철학자의 주장이에요. 문어가 된다는 것. 문어는 발이 8개인데요. 8개의 뇌가 다 하나씩 있어요. 머리의 뇌와 손의 뇌는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가 이걸 잡으면 뇌에서 알잖아요. 네. 손에서 뭐 잡았구나. 문어는 몰라요. 얘를 이렇게 가져가서 눈앞에 보여주면 뇌에서 알아요. 이제 잡았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8개의 다리가 각자 8개의 자아를 갖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려는 얘기의 초점이 우리와 전혀 다른 생명체를 만나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영화에서는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아마 굉장히 지난한 일이 지구상에서조차도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요. 다른 생명체가 지각하는 방식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죠. 보고 듣는 걸로만 세상이 다 돌아간다는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에서조차. 그걸 정말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면서 어떠한 표현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또 원작소설 못 보신 분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소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로키 듣는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도 들려. 이것도 들려. 엄청난 귀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키도 음파를 통해서 이걸 다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소설 속의 사건들 속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레이스가 어딘지 로키가 정확하게 파악해요. 눈에 지형지물에 가려서 우리가 못 보는 건데도 로키는 이 전체 공간을 파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방식으로 로키가 그레이스의 위치를 파악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감각을 얼마나 과신하고 있는지 혹은 필요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의 오만함을 재밌게 풀어내긴 했지만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오만함을 또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계속 하게 되고 둘은 우정을 좀 갖게 됩니다. 저도 보면서 좀 이렇게 울컥했던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실제 감독님들도 그걸 많이 표현하려고 하셨대요. 여러 면이 있잖아요. 로키의 면면인데 그 면면을 일부러 더 다르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한쪽 면을 봤을 때는 얘 좀 귀여운 애인가 싶은데 보였다가도 또 옆면을 봤을 때는 아닌가? 얘 좀 센 애인가? 이런 식으로 눈이 없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눈이 없음에도 이 아이가 행동하는 것과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효과적으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투영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고 오신 분은 누군가도 그럴 것 같고 꽤 많은 분들이 로키에게 영업을 당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하셨던 눈물 글썽했었던 장면 혹시 로키와 관련됐을까 싶긴 한데 어떤 장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대부분 다 로키와 관련된 장면이겠죠. 네. 로키의 말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은데 그 바람에 로키 말투가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GV 했고 네. 지금 이제 그 궤도도 GV 했고 심채경 박사님도 GV 했잖아요. 네. 심채경 박사랑은 먼저 했으니까 이제 물어도 보고 뭐 하는데 중간에 얘기하다가 싫음 좀 그러니까 그 짧은 말투가 굉장히 귀엽고 좋아서 네.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로키가 자기 마음을 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로키 동료들 구하지 못함. 로키 그레이스는 구할 수 있음. 자기 이제 아스트로파즈를 낳아주잖아요. 맞아요. 이제 나눠주는데요. 되게 짧은 문장인데 아마 인간이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짧은 두 문장인데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 우주를 뛰어넘는 어떤 우정이라 사실 그런 걸 이 우주에서는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수많은 SF들이 있는데 그 연료 1g이 부족해서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래요. 막 계산을 해보더니 도저히 이 연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배뽑기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연료를 준다는 것이 우주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로키가 그렇게 한마디로 네. 로키 그레이스를 구할 수 있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렇게 짧게 끝나서 더 저한테는 그 되게 짧고 표정도 없는 돌멩이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막 그 저한테는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글썽이는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아했던 장면이고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하고 주연도 맡았잖아요. 그걸 받는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면 그는 말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나는 못 돌아가. 이거 자살 미션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로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꾹꾹내 참다가 그걸 말한 순간이었잖아요. 나 사실 못 돌아가 라고 말하고 쿨하게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때 딱 로키가 해준 말을 듣고서 사실 거짓말이어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는데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굉장히 좀 너무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기억을 잃은 그레이스가 그 마더십과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뭐 파일럿 저 답변 아니야 파일럿 아니야 막 이거 할 때 이거 이상해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귀환 프로젝트 실시 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영어로 오퍼레이션 고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집으로 가는 작전 실시해라 이렇게 영어를 그대로 말하거든요. 고홈 프로젝트.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런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고홈은 당신의 옵션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로키가 정말 중후반부에 가서 그레이스를 살려주면서 우리 친구들 구하지 못했다. 로키 그레이스 구한다. 그레이스 고홈 이라고 영어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없던 고홈이라는 옵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부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사 배치도 저는 소설을 한글로 봤기 때문에 소설에도 그런 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배치 자체도 대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했고 로키의 음성, 그걸 받는 라이언 고슬링의 표정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포인트에 진짜 큰 울림을 같이 공명하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참 그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 중간에 이제 기계로 변환시켜서 막 소통이 바깥으로 되다가 뒤에 가는 목소리가 입혀져서 나오는데 그때부터 진짜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장치가 없었으면은 계속해서 기계음으로 소통했거나 기계음으로 얘기하고 뭐 글씨로 썼으면은 이렇게까지 감동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그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나중에는 진짜 그 외계인 목소리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로키의 목소리 같이 느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인간이 그런 어떤 실제 목소리를 갖는 어떤 존재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둘 사이의 소통에서 또 저는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제일 처음 서로 주고받았던 의미를 이해했던 게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산소. 시계? 숫자 이걸로 왔다 하잖아요 처음에. 수학이죠. 수학이었구나. 결국 우주의 공통 언어는 수학이다라는 생각을 1, 2, 3 이게 시작이라는 이건 정말 우주 전체 공통이고요. 네. 다음에 뭐 컨택트라는 영화에도 나왔지만 서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숫자 그 다음에는 물리학이에요. 물리법칙, 가속, 위치, 운동 그러니까 과학은 우주의 언어다. 다시 한번 그런 다음에야 비록 사실 감정이나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를 저는 이해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제 감정 인간이 가진 이런 진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데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나누는 걸 설정이 돼 있고 심지어 유머까지 하게 되지만
제 생각에는 유머 같은 것들이 과연 외계인과 이게 공유 가능할지 좀 굉장히 의식이 가는 건데,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시작은 수학이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이들한테. 수학은 단순히 대학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의 언어야. 우주에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외계인 어떤 존재와도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화는 수학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좀 더 수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소통은 수학이지만 관객을 올리는 건 인문학이다라는 문과의 항변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묘하게 아마 또 공명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묘하게 저를 좀 울컥하게 만들었던 장면인데 그 1차 이별이 있죠. 이제 서로 이제 해결을 다 했고 로키도 깨어났고 이제 각자 항성으로 돌아가자. 우리 태양계 구하자 하면서 긴 터널에서 로키가 바라보고 있고 그레이스가 천천히 뒤로 오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막 춤추고 막 제로투 같은 거 추면서 재밌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다가오기도 했고 참 잘 그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소설엔 그런 춤추는 설정은 없기는 한데 친구들과 뭐 살면서 좀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별을 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절절하게 오열하며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실없는 농담하며 애써 웃으며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후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후자인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기도 했고 너무 개인적인 그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별을 경험한 것 중에는 언젠가 살다 만나겠지. 언젠가 만나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빠이빠이 하면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빠이빠이 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악령일 수가 있겠네? 라는 이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죽음의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문화권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 친구와 이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도 살면서 이래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했을 때 그렇게 우시는구나. 왜냐면 내가 헤어진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아픈지 안 아픈지 기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살다가 그 사람이 살아있었고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오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이해를 한 삶의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레이스가 헤어지면서 보여준 어떤 그런 실없는 장난들이 이렇게 떠나면 우리는 심지어 11.9를 더 넘는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절대 보지 못하겠구나. 내가 얘랑 소통하면서 배운 언어, 얘랑 소통하면서 만든 우리만의 인상 농담들, 우리만의 문화, 집으로 돌아가면 하등 쓸모 없잖아요. 거기서 에리디언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얘랑만 만들어진 세계인데 이 세계는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방문 못하겠구나 라는 어떤 순간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도 크게 몰입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여러분만의 장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런 주제도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못 다루는 것도 좀 아쉽다. 여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는 저희가 일단 얘기하는 거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께도 마이크를 전해드려서 혹시나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 있으신 분들의 질문 차례차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혹시 교수님 눈에 띄는 분 계신가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자, 처음이니까 쿨하게 가위바위보 하죠. 처음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는지 몰랐으니까 저랑 비기거나 지신 분은 내리는 거예요. 이긴 분만 남습니다. 가위바위보.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빼고 몇 분 안 남았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 그죠? 한 4-5분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가위바위보. 묵 있나요? 묵 있나요? 잠깐, 비기만 내리셔야지. 잠깐, 너무 당당하게 비기셨는데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묵 없죠? 있으세요? 네. 승리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제 죄책감이 덜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평소에 팬이어서 어제도 알쓸 인잡에서 진화론 얘기 듣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평소에 외계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외계인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된다면 가장 처음 뭘 하고 싶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 알쓸 시리즈를 보셨으면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처음 그래도 만약에 만나면 제가 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외계인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인이 들어갔다는 게 좀 약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형태를 가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외계 생명체일 텐데, 근데 문제는 생명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뭐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구에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없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학자의 생각일 거예요. 지구에서 가능했는데 다른 데서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형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이 책에, 이 영화에도 들어있어요. 이 영화에도 그 책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우리 인간과 비슷한 크기, 비슷한 지식,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왜 우리는 소리를 서로 비슷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아스트로파지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물로 되어 있고, 우리 인간과 같이 탄소와 질소와 이런 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이 아마 저 같은 과학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왜냐하면 지구상에 우리 같은 이 생명체,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 우주에 있는 원자들 가운데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기율표가 이 원자의 집합을 쭉 나열해 놓은 표인데, 거기 제일 많은 게 수소고요. 헬륨은 불안성 기체라 반응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3개의 원소는 방사능성 때문에 위험한 원자들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첫 번째 원자가 탄소 C이고, 다음에 N이고 O예요. 이 4가지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지구상의 유기물들이에요. 제일 많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확률적으로 어려운 사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횟수의 시행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흔한 물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이 영화의 설정처럼 유기물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질소나 뭐 이런 산소를 쓰는 그런 생명체의 확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원하는 거는 대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지 같은 거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거를 보면 얘가 정말로 지금의 우리의 추정대로 탄소, 수소 뭐 이런 유기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맞다면은 이제 우리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의 생명체의 보편적 형태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구축하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제노나이트 같이 이상한 걸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는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크고요.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결론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굳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는 굳이 오래 살아야 된다면 죽기 전에 외계 생명체를, 멀리 못 가니까 항성간 여행은 불가능하니까 화성의 땅을 타고 있거든요. 화성의 땅 속에서 그 박테리아 같은 거 하나라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형태가 과연 유기물에 가까운 건지, 이것만 알더라도 우리는 이 우주의 생명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셨지만, 그 대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대화는커녕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하고 대화 못해요. 여러분, 문어랑 대화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랑 대화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구상 생명체와도 대화를 못하는 우리 인간이 외계 생명체와 대화하려는 시도 자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대화를 해야 돼요. 침팬지하고 대화해야 되고, 고래하고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같이 사는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닭과 돼지가 지금의 상태를 좋아하는지 우리의 먹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으로 딴 게 아니라 이 동물들의 언어를 익혀서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하고라도 대화를 해서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우리끼리도 대화 안 하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대화 안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계인과 대화를 너무 해보고 싶긴 하지만 일단 먼저 우리끼리라도 대화를 좀 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로키 같은 친구를 만나도 대화보단 구성 성분을 먼저 파악하시는. 아니죠. 로키를 만나면 당연히 생태실을 첫 번째 할 일은 수학을 체크하는 거고요. 수학을 공유할 수 있는 수가 공유가 되면 숫자만 서로 공유가 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다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는 물리 법칙을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물리 법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그리고 이 친구의 성분을 알고 그 굉장히 서로 그레이지만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열었을 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명의 조건들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궁금한 건 그들의 과학 지식이겠죠. 여기까지 일단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책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그 상대성 이론도 모르고 양자극도 모르는데 우선 가지고 왔거든요. 되게 이상한 설정 같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실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과학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중화학공업이 다 발전된 다음에 양자극이 나왔거든요. 인간이 원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중화학공업을 할 수 있었고요. 증기기관차가 막 다니는데도 여기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지만 그 먼저 과학이 앞서가면서 선도하고 기술이 따라오는 식의 이런 프레임은 다 옳지 않아요. 그게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외계인이 우주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들이 가진 지식이 너무나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을 나누려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서로 공유할 거고, 이 영화에서는 계속 그 말로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컨택트에 나온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에게도 저희가 질문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두 분 정도 저희가 간결하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계신 분에게 받았으니까 왼쪽 계신 분에게도 제일 뒤에 계신 분께 한번 받아볼까요? 흰색 옷 입은 분. 네. 하고 가운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번 기회 드릴게요. 제일 뒤에 저희 흰색 옷 입은 분이 흰색 회색 옷 입은 분께 한번 마이크 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소설에서는 사실 결말이 이렇게 나는 걸 알고 있지만 로키가 있는 행성으로 그레이스가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네가 이제 다시 지구로 갈 준비를 끝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레이스가 지구로 가는 선택을 할지 안 가는 선택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은 소설과 영화가 살짝 다르긴 한데 제가 그냥 내피셜을 돌려봤을 때는 그레이스는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되 왠지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대화에서 저는 살짝 암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로키가 안 돌아가도 돼, 뭐 길게 있다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레이스는 지구에서조차 그 수많은 인구에서 인간과 진정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해서 인간을 위한 용기를 못 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에서 딱 하나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도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건 로키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키에게도 그 후대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구의 지식이 에리디언들에게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쓸모를 더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구 학회에서는 다 자기를 버렸잖아요. 스트라트 자기 무시했고 배신했고 학회는 자기를 버렸고 심지어 조금 신해진 것 같은 칼이라는 보안 요원도 도망치려는 자기를 잡고서 그냥 굴복하세요. 결국 모두가 그를 이용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 있는 거 나쁘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더 효용감을 느끼는데 라고 시간을 조금 더 지체하려는 마음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살짝 해봤습니다. 혹시 첨언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저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는 일이 너무나 그 고된 일이 될 것이고 일단 더 중요하게는 이미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구의 인구가 반이 죽었을 거고요. 물론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보를 다 보냈지만 그걸 제대로 잘 해서 영화에서 물론 성공할 것처럼 약간 보이긴 하지만 이미 지구는 그 빙하로 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제대로 잘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여기 충분히 이미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이 주인공 특성상 되게 그 판단을 잘하잖아요. 그런 판단을 안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지구가 그립고 그렇겠지만 안 돌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 돌아가지 않을까? 다음에 안 돌아가는 것이 또 설정 이 영화의 상황에서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시작과 끝도 잘 맞고 외계인들을 가르치신다는 설정도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각자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갈래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근데 극강의 아이라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저희가 짧게 한번 다뤄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혹시 교수님도 한번 눈에 띄는 분 계신가요? 제가 쭉 골랐으니까. 네. 지금 살짝 고개 돌리는.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둘이 분들은 저요 하시는. 네, 바로 네, 눈에 띄는 분께. 마이크 나오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허락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지금 짧아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해가 점점 이제 차가워진다는 이야기랑 또 생명의 진화에는 물이 필요 없다는 주장 같은 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과학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학계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태양은 당연히 그 일정하지 않고 밝기가 또 변하긴 하지만 그 변하는 속도가 뭐 몇십억 년 이런 수준이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SF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아, 물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 지구에서밖에 생명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생명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물을 찾는데 그게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몇 가지 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이 커서 그 물을 이용할 확률이 크지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현재로서는 모른다라고 답하는 게 과학 공식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읽힐 수가 있지만 그 태양과 관련해서는 저는 자꾸 이제 기후 위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문제, 결국 그게 태양이 주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이긴 하지만 태양이 오히려 이제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과잉이 돼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과학의 문제를 우리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태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죠.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 기후 위기도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물론 아주 먼 미래에는 그 태양이 사실 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거든요. 태양이 커져요. 커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커질지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수성 뭐 이런 거 다 삼켜버리고요. 금성까지 지구를 삼킬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뭐다 죽을 텐데 그리고서 이제 확 터지면서 꺼지고 확 작아져서 이제 작은 다른 별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려면은 지구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질문 주신 세 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세 분 딱 모실 수 있었는데요. 세 분께는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원작 도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짧으시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에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나요? 뭔가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도 솔직히 있으시죠? 네. 그런 얘기를 더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더 많이 봐주시면은 분명히 여기 소니 관계자분들이 계세요. 와, 이런 거 반응 되게 잘해주시네? 계속 오시네? 그럼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교수님께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질문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뭐 과학 하는 게 아니라 시트케도 굉장히 사용해 가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친구와 지인과 동료와 가족들과 보기에도 정말 좋은 영화고 오히려 보고 나서 감성적인 대화를 하기 좋은 영화니까요.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또 N차 관람 혹은 영업도 해주시면 영화가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그 물리학자로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영화인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고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훌륭한 SF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망사람 다 보셨으니까 해외대리를 보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